자, 이게 지금 7월 25일 날 연세대 입학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연세대 입학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게 지금 제가 9월 5일이거든요. 9월 5일이 될 동안 이 얘기를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연세대를 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인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휴그레인 사회과학 팀장 김상현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약속드린 대로 재시험 면접에 대해서 신유형이 있다. 우리 어떤 식으로 대응하자라고 도움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오늘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 출제 예상까지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번 7월 25일 날 연세대 입학처에서 활동 우수형 올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여기서 말하는 모집 단위는 인문통합 계열이든지 아니면은 이 자연 계열이든지 이런 식으로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출제 범위와 유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트를 두고 인문사이든 아니면 자연과학 친구들이든 똑같이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인문통합 계열은 과학적 사고, 수학적 사고, 수학적 공리가 밝혀지는 거, 그리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윤리, 통합사회와 같은 인문사회탐구 관련 분야 지문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시문 밖에 있는 건 안 물어볼 거다. 즉 재시문 안에 있는 것만 물어볼 거다. 즉 너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축적된 지식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이제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이 재시문의 내용과 질문을 이해하고, 즉 재시문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재시문 밖에 있는 건 이제는 듣지도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고전적이죠. 여러 재시문이 드러나는 관점과 행식을 비교, 이거 전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7월 25일 날 연세대 입학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연세대 입학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게 지금 제가 9월 5일이거든요. 9월 5일이 될 동안 이 얘기를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연세대를 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인 겁니다. 이거를 전에 듣던가 아니면 자기가 계속 입학처에 대해 들어가 보던가, 학생이 들어가 보거나 학생이 지금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학부모님이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들어가 보시거나 학원 선생님이 알려주거나 어떤 식으로는 학생들은 지금 이 정보를 지금 시점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 모르실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식으로 융합의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컨대 제가 늘 그런 말을 해요, 친구들한테.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의 중간이 얼마냐? 0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의 중간이 어디냐? 산수평균이 얼마냐? 0이겠죠. 그러니까 수평선 선상에서는 우리가 0이라는 똑같은 평균 µ값을 갖고는 있지만 그 범위 자체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융합이 점점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융합이요, 넓고, 즉 이 횡적인 확장만 있는 게 아니라 종적 확장까지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융합은요, 앞으로 넓게 출제되겠다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언제든지 무엇이 튀어나와도 우린 그거 융합적이란 걸로 볼게 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지각 변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이 학교들이요, 2년 전, 3년 전부터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이제 와서 뒷북치는 거라고 느끼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이미 다른 학원이라든지 준비를 했던 선배들,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이거 누누이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4년 전부터 꾸준하게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대응할 수 있고 이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거 기출 가지고 이렇게 나오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가는 올해는 진짜 날아가는 날이거든요. 신유형이 무조건 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대비 안 하면 체감 난이도 무조건 높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 나왔죠. 유형, 에세이 논증하는 거, 우리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 찍었던 거거든요. 대화형은 이렇게 읽자, 문학은 이렇게 읽자, 그래서 평가해라,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자기 의견에 논해라.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고려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떤 거 기준으로 공부하세요? 우리가 공부의 기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거, 수능에 나올 거, 그 기준이 뭔가요? 교과서? EBS? 뭐 나름 다 있으실 거예요. 교과서든 EBS든 다 있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재시문 면접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혹은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죠? 뭐가 교과서죠? 뭐가 우리의 EBS죠? 선행학습 영역평가죠. 이거 한 번도 안 보는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위험한 거예요. 자, 말이 좀 샜는데 2024년도 선행학습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이 용역을 우리가 주고 그 용역을 받은 자문위원들이 올해는 뭐가 출제가 잘 됐고 올해는 뭐가 출제가 잘 안 됐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다음 학년도는 이렇게 출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자연계 친구들한테 관련 성취 기준을 인문계열 교과에 여러 가지 적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융합적인 거 하겠다는 거고요. 자연계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 고등학교, 대학 모두 융합적, 복합적, 융복합적 사고를 지향한다. 세 번째, 참 재밌죠? 재시문 면접은 뭐 말하는 논술이다라고 하는데 말하는 논술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 아니죠. 제한 시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의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모든 질문은 그 의도가 명확하게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질문이 있어야 예상치 못한 훌륭한 답변이 따라오긴 어렵다. 의미 있는 답변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굉장히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답변의 절대적인 표현과 혹은 답변 자체의 바이트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특징 어떻게 하냐고요? 밑줄친 기억에 따르면, 밑줄친 니은의 무엇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3, 4년 전엔 없다가 이제 서서히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매칭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칭 지금 정확히 기억에 대해서 지지비판이거나 기억이 묘사하고 하는 상황, 니은이 묘사하는 어떤 특정 토픽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비슷한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사고력과 논리적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설명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이다. 근데 변별의 문항의 특징이 뭐냐면 재시문 다와 라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기존에 있는 제시문들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변별력이래요. 그 소리는 뭐예요? 기존의 이론부에 있었던 거를 깔끔하게 날려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탐구 시간에 배웠던 거, 내가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애웠던 거, 내가 동아리 활동하고 내가 진로 활동하면서 내가 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 누구는 제시문의 단서들을 죄다 활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변별력을 둘 수밖에 없겠죠. 실제요, 일반 전형 지금 충원 인원 보십시오. 인문계열 기준이에요. 인문계열 기준으로요, 공대, 생활과학 뭐 이런 데 뺀 거예요. 의대, 치대, 약대 뺀 겁니다. 일반 전형 기준이에요. 1차 충원은 뭐 단과대 합쳐서 다 해도 6명이었고요. 2차 충원 0명이었어요. 선생님 다녔던 학교도 충원이 이렇게까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변별력을 둘 수밖에 없어요. 충원이 돌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탈락한 친구가 다시 붙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2배수 중에서 50%, 즉 우리가 면접고사 보는 50%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하고 그 경계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 개의 학교를 다 쓸 수도 있고 한 개만 쓸 수도 있고 뭐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이 세 개의 학교의 일반 전형인 활동우수 그리고 계열적 합평을 혹은 연대 같은 국제형도 포함이겠죠. 여기에 적는 친구들은요,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문항 달라질 것입니다. 문항 좀 길어질 거예요. 문항이 기존에 가나다를 비교하시고 이렇게 나왔다면요, 이제는 제시문 가와 나와 다는 어떤 거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와 나의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해야 되는 것 자체의 태스크, 학생의 역할, 학생이 실제로 면접고사장에서 면접관이 듣고 싶은 것들이 지금 명확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묘사됐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문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시문의 소재가요, 통합과학 수준으로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수학적 공리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 여기 적는데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수원은 거의 다 할 거니까요. 수열 모르는 친구 없겠죠. 수열의 귀납적 접근 이런 거 모르는 친구 없겠죠. 이런 거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나와버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면요, 대치동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나 열심히 가서 파이널 때마다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다 떨어져서 와요. 체감 난이도 올해는 더 높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학생이요,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고사장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뭘 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래서요, 비슷한 답변 거기서 하고 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고사장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옆에 선생님들이나 옆에서 이걸 도와주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식별하지 못했고 그걸 도움을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알지도 못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극복하고 보완하지도 않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보완하되 이거 여기에 대해서 나 약점이 무엇이지? 나 이거 좀 이번에는 좀 극복해볼까? 여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완성된 답변을 만들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에 고대 같은 경우는 7분이죠. 최소한 6분 30초 내에서는 답변이 끊겨야 되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3분 내예요. 3분 내 7분 혹은 6분 30초 이내로 완성된 답변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데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대략적으로. 계적 같은 경우는 수능 전이니까 내가 가서 잘할 수 있겠지.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보고 나서 나 그 수능 보고 나서 나 한 이틀 해서 이거 잘할 수 있겠지. 네, 무난하게 떨어져서 오시는 겁니다. 단위를 학생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요, 제시문 면접 고사를 보는 친구들을요, 죄다 제가 다 이 면접 대상자들을 추려봤더니요,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올해 연세대 추천, 원래 오비수짜리였죠. 그거 없어졌죠. 고려대 하구, 어떻게 됐어요? 면접?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 자체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반이나 특정 학원이나 이런 단위로 어떤 학원 뭘 잘하니까 어떤 반은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학생 단위로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학생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 어떻게 애한테 좀 극복할 수 있지?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준비하려고 하는데 나 뭘 잘하지? 나 뭘 못하지? 그때 가면 잘하겠지. 떨어집니다. 안 돼요. 이 학생이 한 번 실수한 거는요, 거의 또 실수합니다. 학생의 약점은요,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확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experience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learning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증가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상승, 어떨 때는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평균 자체는 어떤 특정 기간 이후에는 굉장히 단단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자체에서는 체감하죠. 그러니까 처음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시문면접 굉장히 어려워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그 이후부터는 얘가 탄탄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태에서 고사장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이 상태에선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이 상태에서는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상태에서 면접 고사장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접 고사 보면서 면접 실력이 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년에 이거 또 하실래요? 그래요. 올해 못 붙었어요. 근데 내년에라도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도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관리하고 제가 총괄하고 있는 지금 휴브레인의 재직 면접은요, 저희가 학생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어떤 약점이 발견돼서 지금 이 세트를 먼저 풀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를 이 친구한테 줘버리면 이 친구가 퍼져버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쉬운 거를 달래가면서 좀 나중에 하나씩, 아, 이건 잘했구나. 이건 잘했구나. 그럼 이거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까? 이런 친구가 있고, 도전적인 친구라면은 바로 어려운 걸 팍팍팍 풀어버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능률 자체를 올려버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의 난이도별 모의 문항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충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소리예요. 수업 있잖아요. 학원 고르실 때 우리는 2시간 수업해드려요? 2시간 반 수업해드려요? 하면서요 30분 혹은 25분 혹은 뭐 20분 동안 자 답변 준비하세요. 헤이 20분 동안 답변 준비하고 학생 답변 7분 들어요. 그러면은 오고 가고 시간 포함해서 30분 한 세트를 학생이 답변을 하는 것만 하도 한 세트에 30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한 2번 돌리고 피드백 한 10분 듣고 각 세트별로 10분에서 15분 듣고, 즉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너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라는 시간이 다 합해서 1시간이 안 되는 그런 수업은 여러분 좀 지양해야 됩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절대 수업이 아닙니다. 그건 답변 준비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따로 있어요. 아니 그래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시간을 주고 애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할 수 있는 그 순발력을 기르는 거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답변 준비 시간이요 전체 수업 시간에 30%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서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집에서 친구들이 시간 내에 이렇게 써옵니다. 자, 지금 이게 화면으로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써오면요. 이렇게 스코어링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지금 A0로 시작했던 친구인데 11월 5일 날이니까 굉장히 이제 거의 이 파이널 단계가 실제 파이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파이널 되면 애들이 거의 A 정도의 스코어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A 플러스인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코어링이 주고 스코어링에 맞게 이 친구가 적은 것만큼 저희도 그만큼 피드백 양이 꽤 됩니다. 피드백이 풍성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이거 숙제했겠어요? 시간도 잡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은 막 30분에서 40분 정도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안 들이거든요. 그 시간보다 더 피드백을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답변하는 시간보다요, 그 답변을 피드백하는 것만 시간이 더 많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피드백 안 해요. 맞춤 디렉션도 있고 스코어링도 있기 때문에 수업 듣고 오케이 나 수업 들었으니까 잘했군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낌을 가져갈 수는 있죠. 아, 나 오늘 수업 잘하고 왔어. 아, 너무 피곤해. 느낌만 그렇게 주는 거지. 직접 고사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어떤 문항에 어떤 난이도의 세트가 오더라도 이거를 부술 수 있을 그 순발력과 분석력과 사고력과 학습 경험과 학습 경로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준비를 하실 거면.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보냈지, 우리가 애들을 얼마나 보냈지, 일단 이렇게 보면 서울대 일반 5명, 연세대 국제 빼고 화루만 5명, 고려대 9명이에요. 인문사회 계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하면은 거의 더블 스코어링 되겠죠. 합격률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재원생은요 76, 비재원생 77%였고요. 복수 합격자를 포함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것도 저것도 붙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3개를 붙었어도 1개만 붙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56%인데요. 이것 중복 같은 거 다 생각해버리면요, 75%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원생이든 비재원생이든 학원에 등록해서 이 블루노트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거치고 간 친구들은 적어도 7할 정도는 스카이 중에서 지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도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요. 얼마나 재시문 면접에 민감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얼마나 연구했는지, 이거 없이 좋은 모의 문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과 실력이 같이 있으신 선생님만이, 열정이 있는 선생님만이 적중도 할 수 있고 계속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바로 신유형은 이런 식으로 신유형이 나올 것 같고, 이 신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추석에도 특강을 만들 거고, 그리고 당연히 고대 궤적 같은 경우는 파이널 반이 만들어지고, 이제 수능 이후에도 당연히 파이널 반이 우죽순 이렇게 쭉쭉쭉 생길 건데, 자, 그때 가서 하실 건가요? 고대 궤적 일주일 남겨놓고 하실 건가요? 일주일 남겨놓고 수능 보자마자 수능 보고 와서 등록하셔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요, 자기가 아주 적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자, 준비하실 거면 빨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런 도움도 받아보시고, 이런 반향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번 이 일주일 전에 1강도 그렇고 이번 2강도 그렇고 이상으로 2025학년도 스카이 재수능 면접에 대한 대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과학팀장 김상현이었습니다.